이어서 대종사님 말씀을 받들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멋있게 생겼죠? 오늘이 무슨 날이죠? 개천절. 개천절. 하늘이 열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단군 성조가 고조선을 이렇게 국가적 형태를 처음으로 세운 날. 그래서 우리나라를 세운 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개천절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 열리는 날, 고조선은 건국을 기리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공통으로 통용되는 단어가 있죠. 이게 뭐죠? 개천절. 그러면 이제 물론 여러 이야기지만 한국, 대한민국 이런 어떤 공통의 특징이 있어. 이 공통의 특징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문화적 특징이 동일하다. 이렇게 저희는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이 문화적 공통점을 지닌 어떤 그런 특정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 열린 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옥 짓는 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봤는데 맨 처음에 하는 게 이 주춧돌 놓는 거죠. 여기는 그게 안 나오는데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이 한옥 집을 짓을 때 보면 술매기를 해요. 술매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 팥 가는 그 독 있죠. 이만한 그 학독이라고 그러나요? 예, 거기에다가 새끼로 뺑뺑이를 감아서 한 8명 정도가 이렇게 쫙 끈을 달아요. 그러면 8명이 한꺼번에 쭉 당기면 어떻게 되죠? 이 돌이 붕 떴다가 어이씨 하면 퉁 떨어져. 보셨어요 혹시? 참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뭐를 잘해야 되냐면 술을 잘 내야 돼. 그래야 일하는 분들이 흥에 겨워서 으이씨 하고 당겼다가 턱 놓고 당겼다가 턱 놓고. 그렇죠? 예, 이 흥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술매기를 통해서 뭐를 했냐면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이 왜 그렇게 자리를 잡았냐면 이 기초를 잘 잡아야 이 집이 오래가고 튼튼합니다. 이제 보면은 대부분 사람도 마찬가지로 고관절이 약하신 분들은요 몸이 쉬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쉬냐면 반대쪽으로 쉬어. 왜 반대쪽으로 휘죠? 살아야 되니까. 살래니까 반대쪽으로 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몸이 쉬는 사람은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고관절에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옥에서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가장 튼튼한 집을 지려면 요 주춧돌을 잘 놔야 돼. 회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맞대요. 회장님이 건축사 회장님이 맞대요. 이게 틀림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놓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뼈대를 올라가거든요. 뼈대를 올라가면 창호를 쫙 하지 않습니까? 창호를 하고 나면 어떻게 이제 주변 경관을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집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름다운 집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까 묻던 어떠한 과정을 겪어왔냐면 터닦기, 그 다음에 기둥, 뭐 석가래, 또 뭐 이렇게 창호 이런 조경 사업까지 완벽하게 했을 때 우리는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원불교 창립 정신 이소성대 일심합력 사무여한 창립 정신에 의 개요. 시작. 원불교 창립 초기에 소태산 대종사와 제자들이 여러 사업을 전개하면서 보여준 이념 또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정신, 개교의 목적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원불교 창립 초기에 소태산 대종사와 제자들이 여러 사업을 전개하면서 보여준 뭐래요 이게? 이념이래. 이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이념. 창립정신에서 중요한 게. 그리고 또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뭐래요? 정신.
그러니까 원불교의 가장 기본 이념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소성대요, 일심압력이요, 사무여한이다. 이 정신을 꼭 기억을 해야 돼. 왜 기억을 하죠? 아까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으로 인식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개천절이라고 하는 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문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명의 특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아까 단군 정신에서 찾을 수 있는 거. 똑같아. 그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법회를 본다, 주변에 인연이 있다 하는 분들은 전부 뭘로 만났죠? 대종사님 제자로 만났잖아요. 이 대종사님의 제자는 똑같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대. 뭐가 똑같아야 된대? 이념이 똑같아야 된대. 그 다음에 뭐가 똑같아야 된대? 근원적 정신이 똑같아야 된대. 그래서 이소성대 일심압력, 사무여한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님 대각을 하셨죠. 옛날 대각터를 지금 이렇게 회상을 해봤습니다. 이 대종사님의 대각을 통해서 결국은 원불교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거 부정하실 분 있나요? 없잖아요. 대종사님의 대각을 안 하셨으면 원불교는 없고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안 될 수도 있어. 몇 세 후에 만날 수도 있는데 대각을 통해서 만났어. 그리고 맨 처음에 저축조합을 통해서 했던 게 뭐죠? 방언공사를 하셨잖아요. 신기하게 방언공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축조합이라든가 저축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근검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모아가는 연습을 그때부터 시키신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왔죠? 이소성대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 뭘 만들었어요? 이 방언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가서 뭘 하셨냐면 혈인으로서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영산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원불교의 이념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하신 게 아니야. 이념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원불교가 가야 할 근본 정신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멋있게 생겨서 제가 사진으로 받아놨어요. 예, 할머니 손도 있고 손이 다양해. 이제 왜 이런 사진을 보여드렸냐?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게 뭐죠? 흑수저하고 금수저 이야기. 이거 보셨죠? 이거는 무슨 세대냐면 네이버 부머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세대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시는 세대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대가 나중에 그 이후 세대로 오면서 뭐가 생기냐면 민주화 세대가 생기죠. 세대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런데 보면 이게 1988이거든요. 1988은 언제 세대냐면 1980년대 이후에 이미 민주화라고 하는 과정이 지나면서 또 그러한 밀레니엄 이쪽 저쪽 세대, 2000년 쪽 세대. 그래서 특징적으로 뭐냐면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쪽 세대들은 뭐냐면 무슨 세대라고 그럽니까? 그거 보고 디지털 이전 세대를 아날로그 시대, 테레비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틀어야 되는 세대가 이 세대예요. 이때는 테레비를 다 틀었어요. 그런데 이 세대로 오면서 뭘로 바뀌죠? 리모컨과 터치로 바뀌어. 신기하게 바뀌어. 그러면서 이때는 이제 주로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컴퓨터라는 게 시작해. 그전에는 전부 TV가 아니면 우리가 볼 수 없었는데 이때부터는 컴퓨터가 생기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인터넷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안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대가 오면서부터 밀레니엄 2000년 세대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TV도 필요 없어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세대로 바뀌어.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지금 인터넷이 아주 급속도로 퍼지는 세대. 그리고 지금은 어쩔까요? 휴대폰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세대를 구분할 때 옛날에는 30년마다 한 번씩 구분을 했대요. 근데 X, Y, M, Z 세대가 오면서부터는 10년 단위로 잘린답니다. 근데 요즘은 또 그런다면서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이게 말이 이렇게 지금 보여드렸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대화가 통할까요? 지금 보세요.
이 시대는 시대마다 가치관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60 이렇게 되신 분들의 핵심은 뭐냐면 먹고 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이게 이제 주 슬로건이었죠.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난 세대는 뭐냐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사는 모습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민주적 절차, 정당성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대에 오면은 이 세대에는 뭐냐면 균등의 세계예요. 균등의 세계. 그러니까 여기에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입니까? 조국 사건이잖아요. 조국 사건이 X, Y, Z, MZ이 다 섞여버렸어. 왜 그러냐면 조국이 열심히 사회운동도 하고 교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은 누가 했죠? 엄마가 했어. 그때는 엄마는 어쨌든 좋은 환경에서 주변 환경을 만들어서 좋은 대학을 보내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엄마가 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걸 범죄라고 인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범죄라고 인식을 안 해. 그 세대는 다 그렇게 했어. 시대가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 세대는 그렇게 해서 애들을 보냈다니까. 좋은 스펙 쌓고 좋은 인연관계. 내가 괜히 돈 벌었간디? 이제 전라도 말 나왔네. 내가 괜히 돈 벌었냐고요. 그거 하려고 돈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녀 교육에 올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대가 보니까 이게 공정해요? 안 공정해요? 안 공정한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조국 그러면은 뭐 사실상 2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잖아요. 상징이었죠. 예. 그런데 이 세대한테 단칼에 날아가 버렸어요. 가족이 지금 이렇게까지 초토화된 가정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참 개인사적으로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끊임없이 이 공정성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X, Y, Z 여기만 해도 세 세대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 무슨 세대가 섞였냐면 MZ 세대까지 섞여버렸어. 대화가 통한다는 게 불가능해. 이게 어느 나라의 특징일까요? 우리나라만이 고유한 특징이라니까. 다른 나라는 이렇지 않아. 왜 이렇지 않냐면 다른 나라는 민주적 발전이 수백 년 걸렸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과 7, 80년 만에 G7에 들어갈 만큼의 고도 성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어마어마하게 가는데 여기에 문화적, 정신적 토양이 받쳐졌냐 그러면 못 받쳐준 거예요. 왜? 나 자신이 이걸 X, Y, Z, M, Z를 다 가지고 있어. 이걸 어떻게 소화해내냔 말이에요. 소화해낼 길이 없어. 하늘에서 성인이 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도자를 해먹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저희 그 교당 주변 지도예요, 지도. 이거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하늘에서 떨어질까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 차로, 물론 지금은 위성을 이용해서 차가 지나가면 착착착 이 그림이 그려진다고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뭐죠? 이게 뭘 것 같아요?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나와. 이게 어디서 기준을 줬느냐 이게 중요해. 그래서 제가 아까 창립정신을 이야기했잖아요. 원불교는 그 이념과 근본 정신을 창립정신으로 딱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봐야 되냐면 아까 우리는 X, Y, Z, MZ이 충돌하고 산다 그랬죠. 이 교단도 마찬가지거든요. 충돌이 일어날 때 되돌아봐야 되는 지점은 어느 지점이냐면 아까 창립정신을 되돌아봐야 된다. 거기에 견져봐야 돼.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명당 중에 명당을 이야기할 때 어디냐면 회룡고조를 이야기합니다. 왜 회룡고조를 이야기하냐면 쫙 돌아서 근본을 바라본다라는 거야. 근본을 바라본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근본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시는 말씀을 정산종사님께서는 공도편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이제 저희 원불교가 조금 시끄러워요. 시끄러운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
우리 집 지타가 살다 보면 리모델링 한 번씩 하잖아요. 리모델링 할 때 옆에서 보면 그냥 먼지고 쓰레기고 오만 잡동사니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없이 사실상 부분 수정해갖고 갈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것 같아. 그런데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몸부림도 결국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창립정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설령 주변에서 잠깐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결국 이쪽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산 종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어떤 부호집의 사당에 소금지게를 보관하고 그 조상이 소금장사로 살림 이룬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자손 대대로 그 근검한 정신을 잊지 아니한다. 이게 뭐예요? 아까 측량에서의 기본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근본 정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회룡고조를 쭉 말씀을 드리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번 설교 시간에 문명의 충돌을 말씀 올렸죠. 지금 가장 힘센 나라가 어디냐면 G2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힘센 나라가 어디예요? G7. 이것은 G1, 2, 3, 4, 5, 11 이것은 뭐냐면 국민 총 생산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 총 생산량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힘이에요. 힘. 재력이에요. 재력. 그런데 계속 문제가 생기는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문명의 충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문명의 충돌을 보니까 그 뒤에 뭐가 숨어 있어. 뭐가 숨어 있나 했더니 미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적 문화.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문화. 그랬죠? 그 다음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유교와 한문화 중심. 그리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어떤 중간자적 역할로서의 이런 문명, 또 가장 크게 나오는 힌두교의 어떤 그 인도적 이런 문명이 계속 충돌을 일어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으로는 국가적 경계가 별로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결국 뭘로 뭉치냐면 문화로 뭉쳐요.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왜 우리가 이슬람 사람을 싫어하냐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접해보지를 않았어. 그리고 별로 교육받을 때 좋게 안 받았어. 미개함의 대칭으로 받았어. 근데 그분들이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모르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 문화라고 하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필로 통하는 거야. 필로. 언어가 필요하지 않아. 그렇죠. 이것까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필로 통하게 돼 있어. 그냥 느낌이 좋아. 그리고 괜히 빨리 친해져.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기독교 사람들하고 빨리 친해요? 안 친해져요? 빨리 친해져요. 근데 중국 사람들하고는 어쩐가요? 그래도 다 저쪽보다는 좀 낫지.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빨리 친해져. 자, 우리가 이걸 놓고 보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명권은 쉽사리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가져 몸에 이렇게 세포가 기억하는 거거든요. 세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어변성룡을 말씀을 하셨어. 이론주의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가만히 보면 원불교 문화는 이런 모든 문화를 수용할 만큼 딱 준비가 돼 있어. 커. 포태가 커. 그래서 그냥 기독교 문화도 우리 교리로 그냥 흡수해버려. 중국 문화 우리 교리로 흡수해버려.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저는 우리 교단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미주선학대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미주선학대학은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계를 지배하는 언어는 영어권이거든요. 근데 언어가 된다라는 거는요, 문화를 쉽게 접합니다. 언어가 안 되면 문화를 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한국인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 통역시켜서는 일을 못한대요.
그런데 문화가 같은 사람은 그냥 눈빛만 봐도 금방 알아듣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나갈 때 한국어하고 한국 문화적 가까운 사람들을 제일로 채용을 많이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데 한국적 이렇게 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삘로 금방 통한대요. 말귀도 금방 알아듣는데 그래서 개성공단이 성공한 게 그런 거래요. 거기는 중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해외 기업 중에 가장 성공한 데가 어딘가 그러면 개성공단이래요. 왜 그랬는가 그랬더니 거기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이렉트로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인건비는 별 차이가 없는데도 이것이 갖는 의미가 그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통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인위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자동적으로 되어진다. 그런데 이런 엘리트 코스를 밟는 교역자들을 계속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이 양산해냈다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 수십 명 해낸 것보다 훨씬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세계를 향해서 뚜벅뚜벅 갈 수 있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말씀을 아까 핸드폰 세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바뀌고 아나폰에서 SNS 시대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메가버스 같은 이런 그 엄청난 이제 회상이 하나 거기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원불교라고 하는 큰 우주 공간에도 하나를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조만간. 그러면 세계 사람들이 그 안을 막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거기 가면 총부도 있고 영산도 있고 문정교당도 있고 신림교당도 있고 모든 교당이 다 들어오게 만들어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교화했던 방식에서 이 벗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핵심이 뭘 것 같아요? 언어예요. 언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안 되면 물론 해석기가 언어를 해줘요. 기능 다 있어. 그런데 정확한 전달이 안 돼. 감정까지 전달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감정까지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한계점이 있는데 원불교는 이런 인재들을 이미 알고 이미 양상을 다 해놨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주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단이라고는 원불교의 소태산 대종사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 정신하에 이런 회룡 고조적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몸부림이 정리가 잘 되어지면 한 걸음 앞으로 쑥 치고 나갈 수 있는 큰 전환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희망과 가능성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져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우리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가풍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끊임없이 옛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비교해보면 옛날에 비교해보면 지금은 어쨌죠? 어마어마해졌어요. 어마어마해졌어요. 근데 그 기분이 묘하게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발이 굉장히 가벼워져. 삶이 힘들다가도 그때 돌아보세요. 한 번씩. 그래서 이렇게 회룡고조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들이 삶이 늘 이렇게 행복으로 충만하고 앞으로 뚜벅뚜벅 나갈 수 있는 우리 교도님 되시자고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